오늘의 책은 클라우드 머니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은행하게 되면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여기를 먼저 떠올릴 것 같습니다. 소위 1세대 은행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게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만 그 산업에 대출해준 돈이나 이런 걸 보면 은행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빅4나 이런 데들이 차지하고 있는 대출금이 결정적이기 때문에요. 갖고 온 책에 보면 아마존 뱅크가 온다. 아마존은 forever day one 정신으로 매일매일 혁신하기 때문에 은행이 죽어도 못 쫓아올 거야. 아마존이 은행만 만들면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뱅크 니들 다 죽었어. 이제 미국에서 나온 책도 그렇고 일본에서 나온 책도 그렇고 지금 있는 기존의 은행들을 뭐 곧 없어질 산업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그 은행도 몇백 년 동안 운영해온 노하우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움도 받고 있고 하지만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은행이 좀 더 다른 형태로 발전하겠죠. 5년간 문 닫은 은행 지점이 1000개가 넘어간다고 해요. 1000개나 되나? 저도 놀랐습니다. 나이 드신 분은 앱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지점을 방문하고 하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오프라인 은행들은 사라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은행업이 제일 먼저 시작한 나라 중에 하나인 영국 같은 데는 은행 점포수를 국가가 통제를 해요. 국가가 통제를 해요? 너무 줄어들면 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기 힘드니까 배려해서 지점도 몇 개 있어야 되고 ATM기도 몇 개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애지 말아라.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하면 이윤 극대화를 해야 되니까 올해 지점 20개만 없애자고 그러면 가장 저항이 없는 시골 어촌의 지점부터 없앱니다. 그러면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마을버스 타고 5정거장 가서 은행 가야 되거든요. 제일 안 없어지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이런 중심 같지 않을까요? 대학 안에는 절대로 안 없어져요. 대학 캠퍼스에서 펄펄 뛰어다니는 대학생들은 ATM기나 지점 은행을 쉽게 찾아가고요. 시골의 할아버지는 버스 타고 마을버스 타고 5정거장 가서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국가가 너무 지점에 은행 없애지 마. 없애려면 대학가부터 없애. 이제 이런 거에까지 개입을 하는 거죠. 과연 정부가 거기까지 개입해야 되느냐? 미국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고 영국은 그게 뭐가 어때 하고 각 국가가 조금 생각이 달라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예 없는 없죠.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 대학교 갈 때마다 강의하러 갈 때마다 피식 웃는데 젊은 대학생들이 은행 이용하기가 제일 편해요. 그거 좀 웃기는 일이지, 그죠? 이때면 은행의 디지털 정보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빅브라더처럼 변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행이 개인정보를 갖고 빅브라더가 되면 저 친구는 담배를 많이 피는구나, 소주를 많이 먹는구나, 감히 저를 이제 평가하는 사회가 될 텐데 혹시 당신 내 정보 그렇게 이용하는 거 아니야 하고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을까 개인이?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나 구글이나 애플은 이미 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저의 사생활에 대해서 은밀한 사생활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거기다 금융업까지 한대. 그래서 빅테크가 금융에 진출하는 데는 굉장히 혁신이라고 그러고 너그럽게 생각하는데 은행이 그걸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원칙이 정말 계속 유지돼야 되는 거야 하는 게 이번 정부의 금융위의 그 문제의식인데 그것도 분명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은행업 하는 거는 멋있는 것 같고 신한은행이 저쪽에 가서 하는 거는 안 되는 것 같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산분리 원칙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도 한번 이번 정부나 다음 정부가 깊이 고민을 해야 볼 문제죠. 불안해서 돈 전부 뺐습니다. 저번 카카오 사태로 안전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신뢰도가 떨어진 사건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은행은 좀 어떻게 변해갈 수 있을까요? 은행이 미움을 많이 받는 산업입니다. 유럽의 그 기독교 문명 국가의 시각에서 보면 일단 그 대부업을 금지했는데 이자 놀이를 하는 그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땀을 흘리고 있는데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펜대만 갖고 얄미워 보이잖아.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세금을 걷거나 뭐 할 때요. 다 눈에 보이는 것에 세금을 매겼어요.
땅, 인두세, 창문세, 굴뚝세, 이 눈에 보이는 거를 세금을 매겼는데 네. 왜 그랬냐 하면 요즘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스탁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네. 땅 몇 마직이 있으면 세금 얼마 내, 뭐 이게 쉬웠거든요. 근데 금융업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저 사람한테 넘겨주고 중간에 이문을 먹고 아니면 대출을 해주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플로우를 기준으로 이익을 창출하니까 네. 그 농경사회에서 볼 때는 이상한 비즈니스인 거지. 그리고 종교적으로 보면 저 들판에서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농사를 얼마나 짓고 어부가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아오는지 다 아는데 은행업을 하는 사람은 이자를 얼마나 취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11조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감시가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가지고 금융업은 굉장히 저주를 많이 받는 산업이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이제 문화나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금융위에서 예대금리 차를 좀 줄여라 하고 정부에서 요구하잖아요. 바이 로 셀 하이가 비즈니스의 기본인데 그거 좀 예대금리 차를 줄이라고 그러면 그건 좀 과도한 개입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도 은행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의롭고 괜찮은 거다라고 인식을 이 보편화되어 있는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은행은 미움받는 그런 산업인데 또 손 안 대고 코풀 나고 지점을 줄이면서 네 핸드폰으로 장사하자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더 얄미운 거는 예금을 영어로 디포짓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디포짓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요? 디포짓은 금고처럼 네. 내 물건을 넣어놓고 잠궈 놓은 다음에 내 물건은 남이 못 쓰게 하는 게 디포짓이잖아요. 네. 근데 은행은 내 돈 받아가지고 딴 사람한테 대출해 주거든. 그대로 가만히 예.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을 그렇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은행은 코트 보관소가 아니고 네. 사실은 카지노거든요. 카지노에서 돈 갖고 오면 칩으로 바꿔주고 시컨 놓으세요 하고 다음에 여기서 돈 다 잃고 엉엉 우는 사람한테 그러면 내가 고금리를 칩 빌려줄 테니까 계속 노름해 하고 빌려주잖아요. 은행은 외투 보관소가 아니고 카지노에 가까운 비즈니스인데 그래도 손님이 돈 다 따거나 잃거나 남은 돈 갖고 저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갈래요 그러면 돈으로 바꿔주잖아요. 다시 네. 칩을 갖고 오면. 근데 현금 없는 사회로 가면 바꿔줄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카지노에 한번 들어오면 영원히 못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거기서 쓰게끔 그렇죠. 만드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지금 가뜩이나 얄미워 죽겠는데 옛날부터 하는 짓이 네. 거기다 더해서 이제 카지노에 탈출도 못하게 만들어? 이 나쁜 놈들이 이제 이런 게 이제 은행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각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공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네. 은행은 대중의 적이 되든지 아니면 빅브라더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염려가 있으니까 네. 우리가 은행을 잘 이용도 해야 되겠지만 은행을 잘 감시도 해야 되는 거죠. 한 나라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록 개인 주주가 있지만 네. 감시와 통제와 견제는 계속 받아야 되는 그런 산업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국장님은 진짜 한국은행에 정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몸담았던 곳인데 네. 은행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티가 났나 모르겠네. 제가 우리나라 한국계 은행들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은행업은 그 남의 돈을 받았고 또 모르는 사람한테 대출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80년대 후반 이후에 고객을 알려는 노력은 줄어들고 본점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돈을 안 뜯기는 것만 관심을 갖다 보니 고객을 보는 게 아니고 고객이 가진 재산을 보는 거예요. 담보. 네. 그래서 저 사람이 부산에 무슨 사하공단에 공장을 운영한다는데 그 공장에서 밀가루를 만드는지 벽돌을 만드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그 사람 담보가 뭐래. 서울의 파락군에 있는 아파트래 그거 얼마래 이것만 보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은행이 할 일이 아니고 전당포가 할 일이죠. 담보만 보고 하는 거는. 은행은 그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잘 알고 이 사업을 잘 평가하고 필요하면 신용도 대출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저 담보. 그러다 보니 고객을 아는데 실패했고 저는 제가 한 달에 9,000원 내고 보는 유튜브나 몇몇 유료 프로그램이 저를 더 잘 알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 몇 시에 뭘 보는지, 어떤 성향인지. 근데 제 돈 퇴직금을 갖고 있는 은행은 저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 8,000원
9천 원 갖고 저하고 장사하는 구글은 날 다 아는데 쟤는 이렇게 하나도 모르지. 그래서 은행들이 너무 담보대출 위주의 안전한 대출만 하지 말고 고객을 좀 알아라. 그게 우리 은행의 가장 부족한 면이고,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도. 근데 이 지금 AI를 두고 빅데이터 전쟁을 하는 판에 지금처럼 우리나라 은행이 영업을 하려면요, 빅데이터 필요 없어요. 담보만 있으면 되지 뭐. 제가 실제로 그 경험한 게 그거거든요. 부산 사하공단에서 장사하는 종업원 한 300명 둔 중소기업 사장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도권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10억을 빌렸어요. 근데 그 돈을 사업 작업으로 쓰는지 효도 관광 가는데 쓰는지 유학 가 있는 아들 등록금을 주는지 모르는데, 관계 당국에서 볼 때는 하나은행에서 사하공단 중소기업 사장한테 10억을 대출했어, 지방 중소기업 우수 대출 은행이네 하고 정책 자금을 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렇죠? 용도가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요. 공장만 사하공단에 있지만 담보는 서울에 있고 쓰는 건 외국에 가서 쓰는데 뭘 지방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 나가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네. 이게 지금 웃기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도대체 뭘 하는지, 그 공장에서 벽돌을 찍는데 무슨 시멘트를 사온다는 얘기인지 물을 사온다는 얘기인지 그걸 안 보고 담보가 뭐예요 하고 담보부터 묻고, 그러니까 몇 대 꿀밤을 때려주고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은행의 현실이다. 고객을 알자 하는 게 제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2023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70년대 유행했던 통화주의자들 주장은 굉장히 단순해요. 인플레는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니까 돈을 안 찍으면 되겠네. 굉장히 간단한 생각이거든요. 예. 그 자동차 사고 막으려면 차를 없으면 되겠네. 뭐 이런 얘기지, 그죠? 예. 그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니까. 그냥 일반화를 그냥 단순화시켜 버리네요. 예.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지, 그게 뭐 생리적 현상이겠어요, 화학적 현상이겠어요, 하나마나 한 얘기인데, 화폐적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왜 생겼는지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공급망 차질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근로자들이 근로를 안 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것만 보면 중앙은행이 나서서 금리만 올려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고요. 실제로 미 연준은 지금의 금리 인상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금리는 계속 올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비통화정책적 이유 때문에 발생한 세계적 인플레이션을 통화적인 방법으로 고치는 것이 맞느냐, 좀 그만 좀 해라, 쉬었다 가자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지금은 70년대 같이 인플레가 심각한 문제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두 견해가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플레 걱정 때문에 이자를 계속 올리니까 가뜩이나 가계부채가 심한 나라에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진다. 사람들이 너무 거기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각해서 그렇긴 한데, 70년대를 생각해 보면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금리의 인상이, 그것도 물가 상승 못지않게 이제 빠르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금융기관들이 은행 수신 상품을 통해 가지고, 증권사는 증권사대로, 은행은 은행대로 다양한 수신 상품을 통해 가지고 수신 금리도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많이 있는 MMF니 CMA니 CD니 이런 영어로 많이 시작하는 그런 금융 상품들이 다 70년대 고금리 하에 명목금리가 올라갈 때 나온 새로운 수신 상품이었거든요. 지금 금융기관들의 신상품, 고금리 상품들이 쏟아져 나올 거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금리가 거의 0%였기 때문에 맡겨받는 것도 없으니까 서비스라도 많이 받자 해서 지급결제, 페이가 유행했는데, 이제 금리가 6%, 7% 되면 페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자를 많이 주면 내가 그쪽으로 가야지 해서 페이는 관심에서 줄어들고, 그래서 저기는 금리 얼마나 준대, 충청도에 있는 저축은행은 몇 프로 준대, 뭐 광주에 있는 것보다 덜 주네 해가지고 고금리를 쫓아다니면서 이동을 하면서 금리 경쟁을 통한 신금융 상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도
예전에는 0.12% 차이가 나도 이 차이가 나네는 만에 했었는데 지금은 1, 2%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도 그래서 지금 만기 1년 남았는데 막 해약하고 다시 하신다고 그러는 분도 계시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대출뿐만 아니고 수신 상품의 다양화도 가져올 것이다. 혹시 재직하시면서 가장 높았던 이자를 주는 때는 언제였고 또 얼마 정도까지 주는 건지 혹시 보셨을까요? 여러분들이 기억 못할 텐데요. 네. 저는 85년에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85년이요? 그때는 월급 많이 저축 많이 하라고 정부가 보조금까지 줘가지고. 보조금까지요? 예, 뭐 원금 2천만 원까지는 예를 들면 뭐 한국은행에서 2% 더 주고 정부에서 2% 더 해주고 그래서 그때 재형저축 금리가 한 15%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15%요? 예. 그때 뭐 저기 물가도 높고 그랬던 때니까 그러니까 고금리 사회로 가면 지급은 신경 안 쓰고 이자만 많이 다오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바뀔 수가 있겠네요. 예. 삼성페이, 카카오페이가 생기고 요즘은 지갑을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현금 없는 매장, 심지어 현금 없는 나라까지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점점 현금 없이 지내는 이 세상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뭐 한국은행 통계를 보니까 성인들이 갖고 다니는 돈이 지금 평균적으로 지갑에 53,000원? 53,000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갖고 계세요? 아니면 그것도 안 드세요? 그거 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시대를 앞서가시는군요. 옛날에는 뭐 그래도 뭐 10만 원, 20만 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비상금을 갖고 다녔는데 이제는 뭐 신용카드라는 게 있고 뭐 스마트폰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뭐 사실 지갑에 거의 돈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보기보다 그건 그냥 일종의 현상이다. 53,000원 정도 있는 거를 억지로 더 몰아내서 빵원으로 만들자. 나는 거는 굉장히 무식하고 음모다. 그럴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점점 줄여가게 나가고 그걸 계속 쓰는 사람이 있으면 쓰게 만들고 하는 거지. 그걸 뭐 이렇게 나라하고 중앙은행하고 은행하고 핀테크가 합쳐서 그걸 없애지 못해서 안다를 하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거든요. 네. 실제로 현금 없이 지내는 나라가 있을까요? 엘살바도르가 그러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쓴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 현찰 갖고 다니지 말라 그랬는데 웃기는 얘기죠. 국민들한테 PC를 공짜로 국가가 나눠줄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을 나타내줄 것도 아닌데 이걸 법정화폐로 쓰라 하는 이야기는 대통령이 무책임한 얘기죠. 그렇죠. 내가 미국에서 유학 갔다 와서 보니까 영어가 좋으니까 헌법을 영어로 만들자. 영어 니들이 알아서 공부해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스마트폰하고 PC도 보급을 안 해주면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쓰겠다는 거는 그거는 지도자가 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그 다른 각국에서 중앙은행들이 CBDC라는 걸 만들 때도 나중에 얘기를 또 하겠지만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거든요. 국가가 해줄 것도 아닌데. 맞아요. 그죠? 그런데도 현금 없는 사회가 좋다라는 말을 한다면 누가 어떤 의도로 왜 하는지를 생각해보자. 하는 그 음모론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간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것들이 좀 문제점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자가 현금 없는 사회로 가자는 이야기에 대해서 딱 한 방으로 어떻게 뒤통수를 치냐 하면 저 63빌딩이나 제2롯데월드 멋있잖아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들이 얼마나 고속으로 쫙쫙 올라갑니까? 이거면 됐네. 비상계단 없애자 하는 얘기랑 똑같다. 비상계단이 없는 마철로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건 재앙이다. 비상계단 없애고 엘리베이터로만 디지털화된 엘리베이터로만 쓰자는 거의 미친 생각이다 그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카카오 대란도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one point failure라는 단일 실패점이 생겼을 때 사회가 어떤 혼란을 겪는지 작년 말에 코로나19 그 거리두기 강화했을 때 식당에서 QR코드 확인하니까 줄을 한 10m씩 섰잖아요. 커피 한 잔 먹으려고 10분씩 20분씩 줄 서는 거. 그게 CBDC나 현금 없는 사회가 되면 우리가 간혹 또는 자주 출퇴근 시간에 점심시간에 문제가 될 수 맨날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통신사나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그런 혼란이 생기는 건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현금 없는 사회라는 무책임한 말들을 하느냐 하는 게 이제 이 책의 주제입니다. 지금 보니까 커피숍 같은 데 갔을 때도 카드 결제만 된다고 하는 곳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적으로 봤을 때 언젠가는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가게
그렇잖아요. 근데 주인은 안 나오고 시급 줘가면서 알바생을 고용하는데 가게 주인의 인건비 절감 운동에 손님들이 동조를 하기 위해서 내 핸드폰에 전기를 써가면서 현금 없는 사회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좋으라고 하는 짓이야? 하는. 거의 키오스크에서 그냥 해가지고 카드 결제하고 주문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현금을 받는 데가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그런 가게 못 가잖아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 부모님도 그러시지만 노인이 되시면 지문에 습기가 안 나와가지고요. 키오스크 이게 눌러지지가 않아요.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만들고 그러면 좀 현금 없는 사회는 정말 인정머리 없는 사회가 되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도 많이 현금화 없는 세상으로 가는 게 빠르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중국 한번 가보고 놀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모바일페이 같은 걸 쓰고 있더라고요. 중국이 참 우리한테 나쁜 예인데 중국은 사실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거든요. 은행 보급도가 우리보다 낮기 때문에 알리페이나 위챗 같은 핀테크 업자가 은행 가지 말고 나한테 돈 맡겨놓고 써 해서 은행의 보급률이 한 60%라면 국민 중에 90%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쓰니까 이제 핀테크가 은행을 먹어버리는 셈이 된 거죠. 근데 그게 보편적인 모델이 되냐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중국처럼 하는 게 좋은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그 알리페이한테 이자도 한 푼 안 받으면서 내 월급의 절반 이상을 털어서 거기다 넣잖아요. 뭐 알리페이는 뭐 그러면 금리 0%로 회사채 발행 안 하고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았으니까 그걸로 호텔도 짓고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무슨 뭐 리조트도 짓고 뭐 회사도 짓고 그러는데 결국 그것도 중국 인민들이 금리를 포기해 가면서 마윈의 그 돈벌이에 일조를 해줬는데 그게 현금 없는 사회라고 좋아할 일이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한국은행에서 근무해서 그런 게 아니고 현금 없는 사회는 좀 과장된 일종의 신기루에 가까운 거 아닌가? 모바일 페이를 사용할 때 좀 안전도는 좀 어떨까요? 그 안전도보다 페이 하는 데 대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저를 돈벌이 수단 내지는 정보 덩어리를 보고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가공해서 광고 수입을 높일 때 쓸 수 있으니까 저의 정보가 잘못 이용되거나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프라이버시하고 컨피덴셜리티라고 하는 보안성 이런 거는 그 금융 소비자나 이 일반 소비자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해둬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은행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루에 뭐 만복, 백복 오르면 이런 식인가? 뭐 이거 주는 은행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저 운동시키려고 그걸 하겠습니까? 이 고객이 나이 60대 된 사람이 이 정도 학력과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나? 이 사람은 가다가 스포츠점 매점만 가면 그 앞에서 5분씩 줄 서가지고 뭘 보고 가더라. 뭐 이 사람은 한식을 좋아하고 일식은 안 가는구나. 그런 것들이 다 분류가 돼서 저를 정보 덩어리로 보고 있잖아요. 그럼 개인정보가 계속 넘어가는 걸 수도 있겠네요. 이게 저는 1,000보에 100원씩 받으면서 나의 사생활을 그 사람한테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좋은 사회인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죠. 실제로 얼마 전에 어떤 금융사에서 고객 정보를 팔았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몇백억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개인정보는 어떻게 이용되는 거예요? 그 광고 회사에다가 주면 굉장히 요긴한 정보죠. 내가 이런 타겟팅에다가 신제품을 뭐 한 30만 원짜리 뭐 테니트 라켓을 팔고 싶은데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만 뽑아서 광고를 뿌리거나 타겟팅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거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유튜브 같은 데잖아요. 유튜브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 정말 너무 잘 알죠. 그런데 그 유튜브가 정말 나를 생각한다면 유튜브 두 시간 보면 이제 좀 그만 좀 보고 나가서 운동 좀 하시고 잠시 쉬어야 될 때입니다.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이 사람이 무슨 그 로맨스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그럼 막 하고 이 사람이 무슨 팝송을 좋아하는구나. 팝송 계속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울거먹는지만 고민을 하지 저한테 어떤 도움도 사실은 안 되는데 AI가 발달됐을 때 은행이나 이런 데까지도 그런 패턴을 이어간다고 그러면
아, 저 사람은 담배를 많이 사서 피는 사람이네. 일찍 죽을지 모르니까 보험료를 많이 받자.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네. 대출금리를 더 많이 받자.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된다면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남들보다 불리한 금융 계약을 맺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도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사소한 행동을 할 때마다 네. 그런 데이터들이 계속 쌓여 있는 예.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누군가에게는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 그게 한 15년 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탔던 너찌에는 좋은 측면만 부각을 했어요. 중국 사람들 왜 거리에 침도 막 뱉고 여름에는 그 우통도 벗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최소한 상의를 입고 다니는 사람, 침만 뱉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보험료를 싸게 해줬더니 알리페이가 전 중국인들의 매너를 좋게 만들었다. 이게 너찌다. 돈 안 들이고 사회를 조금씩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라고 해서 그 너찌라는 책에 보면 굉장히 좋은 측면만 부각이 되는데 거꾸로일 수가 있는 거죠. 저 친구는 밤 11시에 갈 때 소주를 2병 사고 집에로 가? 이건 뭐 집에서 음주, 알코올기가 있네 하고 뭔가 나쁘게 평가를 하면 저의 사생활이 노출이 되면서 이상한 사람으로 머리에 뿔 달린 사람처럼 묘사가 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를 국가가 나서서 그러면 통제를 할 거냐. 뭐 그런 빅브라더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죠. 책에서 현금의 종말이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죠. 예. 총 4가지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첫 번째는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이죠. 지금은 조폐공사에다가 주문을 해서 종이에다가 잉크를 묻혀서 종이돈을 만들고 또 동전을 금속으로 만들고 그걸 운반도 하고 또 경호업체 붙여가지고 또 감시도 하고 오래된 돈은 끌어다가 또 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비용이 다 없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현금 없는 사회에 가장 환영하는 사람은 정부와 중앙은행이다. 은행. 은행은 그동안에 경비 절감하려고 은행 지점 줄이고 ATM기 만들고 했는데 우리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뱅킹 하면 은행은 땡큐 베리 마치지. ATM기도 없어도 되잖아요. 그쵸. 고객이 자기 스마트폰으로 거래하겠다는데 그 원가가 제로인데. 그러니까 은행들도 현금 없는 사회에 하면 이거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거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보면 고객이 자기 돈 맡겨놓고 자기 핸드폰으로 거래를 하면 정말 손 안 대고 코 푸는 장사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현금 없는 사회에 한다고 하면 은행이 무진장 좋아하는 거지. 그렇죠? 핀테크 업자는 앱 같이 개발한 다음에 고객 정보 뺏어오려고 그러고. 결제 회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지금 신용카드사 같은 데가 이제 그렇게 현찰을 안 쓰게 된다고 그러면 정부도 좋아, 중앙은행도 좋아, 상업은행도 좋아, 핀테크도 좋아, 결제 회사도 좋아. 누가 손해냐? 손님이다. 내 돈 맡기고 노인네가 옛날에는 집 앞에 가면 은행 지점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쓸지도 모르니까 물어보려면 본점까지 버스 타고 가서 물어봐야 되지. 핸드폰 고장나면 내 돈 주고 고치지. 결국 개인이 거대한 빅브라더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자기 정보를 갖다 바치는 게 현금 없는 사회다. 이거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해서 이 책 작가가 대한금융을 제안을 해요. 은행이 정말 우리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어쩌면 21세기의 빅브라더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은행이 너무 싫어서 은행에 다녔지만 자기가 비트코인에도 초기에 투자 많이 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개발자 그룹에 들어가서 초기에도 참여를 했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게 현 금융 시스템의 대안이 될지 알았는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대안은커녕 오히려 결탁을 해서 계속 개인들 정보를 뽑아먹는데 혈안이 돼 있더라. 처음에는 은행하고 싸울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전쟁을 가장한 결혼으로 끝나는 웃픈 코미디다. 우리는 그것까지 경계해야 된다 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4가지 중에 은행, 결제회사, 정부와 중앙은행 그리고 마지막 하나 핀테크 쪽이었는데 핀테크 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핀테크 뭐 달리 볼 거 없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데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정보 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저한테 돈을 맡겨놓으세요. 알리페이 같은 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하고 네이버의 경계는 없어지는 거죠. 분명한 거는 그 미래의 은행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은행의 미래는 좀 불안하죠.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이렇게 웹 3.0 시대를 맞춰서 나름의 지급 결제 수단을 제공을 하면서 결국 손님들의 로얄티를 높이고 손님들의 정보를 계속
빨대 꽂고 빨아보겠다 하는 이 거대한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게 오늘 조선일보에 누구나 데이터를 소유하고 거래한다. 웹 3.0으로 간다는데 네. 이거를 요만큼 마일리지 적립해준다는 설탕물에 취해서 네. 나의 모든 프라이버시를 팔 것이냐. 그거를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본질은 뭐냐 하면 네. 그 1776년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쓸 때는 1차 산업혁명 때니까 네. 1, 2, 3차 산업혁명은 뭐 제조업이든 어떤 업이든 물건을 많이 생산하면 이게 점점 원가가 올라가가지고 어느 피크에 올라가면 생산성 형성은 안 되고 비용만 늘어나는 점이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생산의 2단계를 지나서 3단계로 가는데 컴퓨터가 지배하는 디지털 세상으로 가면 초기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네이버의 고객이 100만 명이나 1000만 명이나 전기값은 똑같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의 속성이 많으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온천물 정도가 그랬지. 네. 온천물 구멍 하나 뚫으면 그 다음에 뭐 목욕탕에 손님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뭐 그렇잖아요. 온천물 정도가 특이한 케이스인데 디지털화된 세상에서는 대부분의 산업들이 이 규모의 경제적 속성이 생기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도망가는 사람을 붙잡고 그야말로 공룡 서너 명이 네. 이 세상을 다 지배하는 이런 과점과 독점의 문제가 커지는 세상으로 가는 한 단면이 웹 3.0이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고객을 모은다고 해도 천장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가게를 하더라도 가게에 들어올 수 있는 손님들이 한정돼 있고. 근데 지금은 그 천장이라는 게 닫아익선. 없네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잘못하면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책 제목이 클라우드 머니인데 클라우드 머니라는 뜻이 뭘까요? 저도 이 책 끝까지 다 읽으면서 왜 클라우드 머니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 돈은 다 구름 위에 클라우드에 가 있지만 현찰 없으면 안 된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목하고 메시지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클라우드에다 넣어놓고 지금 돈을 쓰고 있는데 현찰까지 포기하면 우리는 진짜 대기업과 빅브라더와 은행의 노예가 되는 거야. 여기서 우리의 자유를 뺏기면 안 돼. 현찰은 우리의 익명성과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우리의 마지막 자유야 하는. 이게 클라우드라는 표현을 저희가 보통 쓸 때는 데이터들을 어디에 저장을 시켜놓고 아무 데서나 뺏을 수 있고 이럴 때 클라우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돈도 똑같은 거죠. 어느 한 곳에 저장을 시켜놓고 이거 그냥 어디서나 쓸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실제로 그 한국의 통화량 중에 M1 통계 같은 걸 보면 한국은행이 돈으로 실물적 형태로 뿌려놓은 거는 한 12%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전체 돈이 12%예요? 나머지는 은행 예금인데 은행 예금은 통장에 숫자만 찍혀 있는 거지 그게 은행 예금이라는 게 실제로 돈을 발행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89%는 우리가 디지털화 돼 있는 거예요. 그 11%까지 굳이 없애야 돼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작년까지 시장을 뒤흔들었던 비트코인. 말 한마디에 가격이 바뀌면 인생을 걸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앞으로 정식화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 세계 3위 가상시장이라고 하는 FTX가 또 파산 위기까지 뭐 몰리고 뭐 비트코인이 그래서 하루 사이에 15%가 또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네, 저 그 기사 봤습니다. 그거 참 큰일 났는데 화폐는 아닌 것 같고요. 투자 상품은 될 수 있겠죠. 비트코인 업계 내에서도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견해가 갈리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2009년에 나와서 2017년인가 하드 포크라는 것이 일어나서 기술 표준을 갖고 자기네끼리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옛날 프로토콜을 그냥 간직하자는 비트코인 클래식 또는 비트코인 라이트라는 쪽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자고 해서 비트코인 골드하고 둘로 나뉘었는데 그러니까 옛날 물건 하나 갖고 있었는데 쪼개가지고 두 개로 만들었는데 하나는 비트코인 골드, 하나는 비트코인 캐시 또는 라이트 이렇게 바뀌었는데 비트코인 캐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이거는 캐시다, 미래의 돈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비트코인 골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가 미래의 화폐인 줄 알았는데 화폐는 아닌 것 같고 2100만 개밖에 없는 희소성에 의한 골드야.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도 이게 골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캐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견 통일도 안 됐어요.
그래 놓고서 이제 은행 다니는 저보고 너는 네. 어떻게 생각했냐 그래서 난 이거라고 생각하면 너는 기술도 모르면서 어쩌고 자기네끼리도 의견 일충이 안 되놓고서 네. 지네끼리 싸워야 될 일을 왜 나 끌어들여가지고 그러는지 네.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건 화폐는 아니고 네. 그냥 상품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술품이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누가 보기엔 쓰레기, 앤디 워홀 그림이 제가 보기엔 쓰레기던데 네. 그거 좋다고 보면은 뭐 예술품이다. 예술품. 예. 이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치가 그쵸? 있는 거지만 예.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한테는 가치가 아예 없는 게 될 예. 수도 있겠네요. 일반 재화처럼 써서 무슨 효용이 생기는 게 아니고 보면서 혼자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예술품이죠, 뭐. 근데 예. 처음에 예전에 금 같은 경우도 종이화폐 같은 경우도 예. 그런 시기를 겪었다고 들었거든요. 아니요, 그런 적은 한 번도 그런 없는데 게 없어요? 그 IT 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엉겨주고 잘못 보고 바보 같은 소리 하는데 화폐는 네.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에 돈을 찍는 것만큼 정확한 대차대조표의 자산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저 사람한테 은행도 마찬가지고 땅을 담보로 불어줬다. 있단 말이에요. 네. 상응하는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미국 달러를 샀다. 미국의 금을 샀다. 그러면 자산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법정 앞에도 내재 가치가 없는 거 아니냐고 뭐 이상한 시비를 붙는데 그 같지가 않다. 네. 예, 그건 완전히 다른 거니까. 예. 테슬라에서 예. 코인으로 예. 이제 차를 살 수 있게끔 풀어줬던 적도 예.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 업계에서는 좀 화폐로 인정을 해준 게 아닌가. 그거는 일론 머스크 혼자 생각인 거고. 그때 일론 머스크도 몇 년 전에 뭐 지금은 많이 이제 히트를 치고 있지만 그 전에 전기차로 얻는 수익은 10밖에 없고 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회사가 갖고 있던 비트코인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90이 되니 무슨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팔아서 번 거는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비트코인 갖고 얻으면 그거는 영업 외 수익이 더 큰 거잖아요. 네. 그거를 대차대조표에 적으면 문제가 생기니 우리는 자동차를 팔고 비트코인도 받습니다 라고 해야지 그 돈 받은 게 오리지널 자동차 영업하고 연결이 돼 있는 영업 수익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테슬라가 네. 자기 주주들한테 정상적인 이익을 강조하기 위한 분식 회계였지. 그건 화폐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한 두 달 있다 또 취소했다가 또 했다가 뭐 그러잖아요. 네. 그거는 일론 머스크의 얄팍한 상술이라고 봐야지. 전 세계 180국의 어떤 한 나라에 있는 장사꾼 한 사람이 한 얘기 갖고 화폐의 정의가 달라지나요?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니까. 네. 예. 보통은 희소성이 있는 거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예. 근데 비트코인 처음에 나왔을 때도 다른 코인들이랑 다른 거는 희소성이 있다는 측면이었거든요. 예. 2,100만 개밖에 없기 때문에 희소하다는 얘기는 그건 말장난이고 헛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자동차는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세고 피자는 한 판, 두 판, 세 판 세잖아요. 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은 다 숫자는 형용사고 뒤에 오리지널 게 있어요. 자동차, 집, 뭐 땅 면적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단위가 없기 때문에 숫자로만 거래합니다. 붙일 게 없으니까 몇 개라고 하죠. 그렇죠? 오로지 숫자 뒤에 붙어 있는 단위를 다 빼버리고 숫자 그 자체가 연구 대상인 학문이 있어요. 수학이잖아, 수학. 네네. 수학은 숫자 뒤에 단위가 없어도 숫자 자체가 학문의 대상이에요. 수학에서 볼 때 0하고 1 사이에는 숫자가 몇 개가 있습니까? 무한대가 있지. 네. 0에서 1 사이도 무한대고요. 0에서 2100만 사이도 무한대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거래하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건 헛소리지. 이미 지금도 비트코인 시장에 가면 0. 몇몇 개씩 거래가 되잖아요. 엄청 쪼개가지고. 예. 네. 2100만 개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정말 웃기는 얘기, 주장하는 바가 뭔지. 네. 화폐는 그렇지는 않죠. 1원과 1000원 사이에 뭐 전까지는 533전, 뭐 530원 3전 이렇게 살 수 있지만 그 이하로 더 쪼개지지는 않잖아요. 최소 단위가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유한한 거는 오히려 법정 화폐가 더 유한하지. 네. 더 이상 쪼개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도 그 한 시간에 한 번 채굴을 하면 12.5개를 주고 벌써 반으로 쪼개졌고 몇 년 있으면 뭐 더 쪼개질 것이고 가상거래소에서는 10,000원 주고 거래받고 하니까 0.0000개씩 거래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2,100만 개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나를 바보로 알고 저 얘기를 하냐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화가 좀 나요. 너는 내가 무리수, 유리수도 모르는지 알아? 하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건 넌센스.
예. 개수만 그렇게 있을 뿐 예. 이거 나누기 시작하게 되면 그렇죠. 무한히 나눌 수가 있는데 있는 지금도 거래소에서 그래서 0.000 몇 개씩 거래가 되고 있고 네. 뭐가 유한화되는 거야 그러면. 화가 나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야 수학은 너만 공부했냐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예.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분들은 은행마저 곧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자기네도 생각이고. 이거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일까요? 예, 예. 아니, 저는 그 마케팅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멀쩡하게 왜 이미 존재하는 은행하고 중앙은행을 적으로 삼아가지고 뭐 타도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풍차를 들고 달려드는 돈키호테랑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그냥 비트코인이 좋아서 투자하고 싶으면 투자하라. 근데 비트코인 때문에 중앙은행이 사라지나? 뭐 아주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없었을 때도 돈은 있었고. 네. 그렇죠? 그러니 뭐 중앙은행이 사라져도 돈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뭐 유추는 가능하겠지만 네. 그게 비트코인 때문은 아닐 거예요. 네. 비트코인은 21세기의 가장 큰 해프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국장님이 계시던 한국은행에서도 네. CBDC 이제 실험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CBDC는 비트코인하고는 좀 다르기는 하죠. 예, 예.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주인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예. 블록체인 기술만 같지 네. 다른 거거든요. 같은 인쇄술이라도 성경책하고 저 플레이보이는 다르잖아요. 그 차이지 뭐. 같은 기술이지만 전혀 다른 성격이니까 그 CBDC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법정 화폐를 지향하는 누가 발행을 하고 무엇이 근거하는지가 분명한 것이고 비트코인은 그게 없잖아요. 네. 전혀 다른 거죠. 예. 그럼 실제로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CBDC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화폐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도입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안 할 겁니다. 공식적으로는요? 미래의 지급수단으로서 연구를 한다는 거지 네. 도입한다는 이야기는 아마 지금 각국 중앙은행 중에서 중국 말고는 하는 데가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네. 함부로 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중국이 그렇게 먼저 시작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마윈이 네. 알리페이 갖고 10억 인구의 지급결제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 이게 20세기 초반 미국에 있었던 JP 모간이나 밴더빌트나 록펠러나 뭐 이런 독점 재벌로 가는 것 같아서 네. 우리가 똑같은 걸 만들어 줄 테니까 알리페이 좀 안 쓸래? 하고 중국이 만들기 시작한 게 중국의 CBDC인데 네. 그건 그러니까 결국 금융정책도 아니고 화폐정책도 아니고 재벌 길들이기 정책인 거죠. 우리가 그것을 똑같이 흉내낼 이유는 없는 거고 아예 다른 뉘앙스 전혀 다른 거니까. 네. 근데 중국인민은행처럼 하면 뭐가 문제냐? 중국인민은행은 결국은 10억 인구의 지급결제 정보를 다 보겠다는 이야기. 어딘가 충전해놓고 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중국인민은행이 우리로 치면 교통카드 사업이나 옛날에 전화카드 사업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충전해놓고 쓰는 거를. 네. 그거는 중앙은행이 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하니까 다른 나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 그거는 그럼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부수적으로 그걸 네.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 나라의 IT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CBDC 연구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 나라 IT 기술이 발달할 겁니다. 부수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네. 당장 뭘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한국은행에 계실 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하고 보고를 받고 하셨나요? 예.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 관심이 많고 뭐 살짝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나 보던데 저는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논리 체계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하지 못해서 제가 다른 방송 가서도 얘기했지만 구글이 있기 전에 검색하기 위한 정보가 있었고 유튜브가 나오기 전에 동영상이 있었고 아마존이 있기 전에 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유튜브나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뭐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음악이든 책이든 그것을 교류하는 플랫폼이었는데 비트코인은 플랫폼이 먼저 등장했죠. 여기에서 유통이 되는 게 앞으로 돈이 될 거야. 그런 게 어디 있는데? 내가 여기 있거든 하고 처음에 100개인가 500개 갖고 시작을 한 거 아니에요. 책이 있고 아마존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존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가 지금 책 거래를 할 건데 책이 어디 있는데 좀 있으면 기다려봐 책 나올 거야 하고 책이 없으니까
조 베스가 자기가 갖고 있던 이걸 책이라고 하자 하고 거래를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비유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은 플랫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거래할 게 없으니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50개 갖고 시작을 하자고 한 거니 일단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2100만 개? 2100만 개를 우리 50억 인구로 나누면요 1인당 0.0027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에 만들었던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에 100개인가 500개 갖고 시작했어요. 그러면 인류가 갖고 있어야 되는 0.0027개를 넘어서 자기가 몇십억 배를 많은 걸 갖고 시작했잖아요. 네. 그게 과연 민주적인가요? 그런데 뭐 비트코인을 쓰면 민주적이래. 그래서 저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고 2100만 개를 인류 숫자로 나누면 0.0027개 이상 갖고 있으면 그건 과도하게 갖고 있는 거죠. 그걸 맨 처음에 갖고 있던 사람이 자기는 뭐 100개인가 500개 갖고 시작했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불평등한 건데 그 불평등한 걸 갖고 돈으로 쓰자? 전 그래서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no. 이제 정부와 나라는 화폐라는 개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강경한 클래식한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그 화폐는 국가 주권작용의 하나이기 때문에 국방이나 치안 같은 그 주권작용의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를 빼놓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다. 예. 그것이 내재 가치가 없지만 그냥 자기가 좋아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기념품. 네. 뭐 그런 거. 그 개인들끼리 그냥 사고 파면 그건 피겨가 되는 거고 국가가 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은 한국은행권이라는 5만 원짜리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예산을 원으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세금도 원이 찍혀 있는 지급수단으로 받는다. 이게 돈의 가장 큰 기능인데 우리나라가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거둘 것 같으세요? 비트코인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했다 망한 나라가 있잖아. 엘살바도르. 지금 국가 세수가 3분의 1로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꼴을 보고도 무슨 앞으로도 미래의 화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래도 있을까? 바보가 아니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최소한 국가가 인정해야 되고 단위가 있고 지급수단으로 사용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돈이라고 부르는데 돈이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고 부르는 거고 서양에서는 그리스가 제일 먼저 돈을 썼어요. 기원전 7세기에 알렉산더 대왕 때. 근데 그리스 사람이 돈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그리스 말로 노미스마라고 불렀는데 노미스마가 법 또는 명령이란 뜻이에요. 너 법 좀 있니? 얼마나 필요해? 500법. 그래, 그러면 500법 좀 빌려줘. 왜 법이라고 했느냐? 돈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스 말을 보면 너무 그게 분명해요. 우리 그리스는 이걸 돈으로 쓰기로 한 법에 따라 이 돈을 발행한다야. 그게 지금 인류 문명을 구성하고 있는 화폐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IT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저는 너무 모르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언론기관에 칼럼을 쓸 때 제 칼럼 제목이 차현진의 노미스마였거든요. 돈에 관한 칼럼이었는데 그러니까 돈은 시장에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냥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걸로 돈을 썼다. 옛날에도 금을 그렇게 쓰지 않았냐? 그런데 그렇지 않지. 금도요. 국가가 인정한 로얄 민트라는 데서 니들이 갖고 있는 금 품질을 못 믿겠어. 다 갖고 와봐 해서 녹여서 로얄 민트로 만들었을 때 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빼놓은 돈이라고 그러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